그 부는 저축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평생을 그렇게 실천을 이제 하면서 살았던 또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축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저축이라는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얘도 충족 조건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벌어들인 소득을 절약하고 그 절약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위 얘기하는 부자의 대열에 서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일과 그런 일을 통한 소득을 통해서 저축을 했고 그 저축으로 모은 돈을 토대로 반드시 이른 나이에 최대한 시간을 삼아서 이른 나이에 가능한 빨리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라든 그 펴낸 신문의 칼럼이라든지 책들, 각종 서적들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얻으실 수 있을 만큼 취합을 하시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경험을 연마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이런 그 수비와 공격의 비유를 해보면은 저축은 수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를 이제 공격이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 탁월한 공격수가 있더라도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경기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없을 그런 이제 비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축만 열심히 한다거나 혹은 투자만 열심히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는 현명한 그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서 이 저축과 투자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고요. 이게 투자가 좋은 성적을 내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저축을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저축과 습관은 반드시 습관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 저축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은퇴 계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이런 계좌들을 활용했을 경우에 이런 계좌들이 주는 어떤 그런 수입원으로서 은퇴 수입원으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 예들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미국에서 이제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그동안 과거에 80년대 후반 정도까지 90년대까지 가장 전통적인 은퇴 계좌로 활용되었던 거가 미국에서는 이제 펜션이라고 하는 이런 은퇴 계좌가 있죠. 그래서 펜션은 뭐 요즘에는 좀 드물어요, 찾기가. 드문 데다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펜션의 그런 베네핏들이 많이 소멸되어 있고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런 펜션이라고 하는 계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계좌였죠. 왜냐하면은 평생을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은퇴 이후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벌었던 그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이제 그런 은퇴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은 어느 정도 은퇴가 보장이 되는 이제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뭐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즘 그러한 환경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펜션들을 제공해 주는 이제 회사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펜션만 의지할 수도 없는 게 이제 현실이 될 텐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언급드리는 이러한 나머지 뭐 401k 오늘 말씀드리는 거라든지 뭐 IRA, SEP IRA 이런 계좌들 뭐 혹은 뭐 Roth IRA, Roth 401k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될 테예요. 오늘 이제 401k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401k는 구조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실 때 혹은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이 회사가 401k라고 하는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줘야지만이 내가 그 직원 입장에서는 그 계좌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아예 401k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계시면은 이제 401k를 제공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은퇴 준비 수입원을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경우가 이러한 IRA라고 하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혹은 뭐 Arrangement 이런 식으로
그 명칭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계좌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SEP IRA라고 하는 이런 계좌들도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여러 이제 은퇴 계좌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계좌들의 활용 방법은 크게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계좌에 납입하실 수 있는 어떤 금액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메시지는 여러 은퇴 수입원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직장에서 제공을 하는 401k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내가 이제 뭐 바이위클리 그 페이를 받으신다든지 혹은 뭐 먼들리 월급으로 돈을 받으신다든지 할 경우에 이 401k 계좌는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이렇게 주급이라든지 바이위클리로 돈을 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가 정해놓은 일정 그 금액이 이 401k 계좌에 적립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립이 되는 그 돈의 금액을 가지고 그 401k 계좌에서는 또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펀드를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이 월급을 그 페이를 받는 그런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고 401k를 가입을 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매 2주에 한 번씩 정해놓은 금액만큼 내가 또 정해놓은 그런 펀드를 구입하시는 것을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401k를 갖고 계셨던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좀 그 난해한 부분이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은 내가 일정 금액으로 매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펀드를 구입을 하는 거를 행위를 반복을 하시는 건데, 어떤 펀드를 내가 사야지만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그 다음 질문이 될 텐데, 일반인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정보 구하시는 거에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보니 주변에 계시는 그런 다른 그 뭐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어떻게 투자를 어떤 종목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 그 뭐랄까요, 좀 일반적이면서 크게 투자 실수를 범하지 않으실 수 있는 좀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 오늘 두 곳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쓰실 수 있는 곳이 지금 보시다시피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이런 그 펀드를 구입을 하시면서 돈을 적립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타겟 데이티드 펀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목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 뭔가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날짜를 정해놓은 펀드예요. 이 목표로 하는 날짜라 하면은 본인이 은퇴하는 그 시기를 대략을 예상을 해서 그 시기를 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45세인데 20년 후에 65세에 은퇴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년 후에는 2040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20년 이후에 은퇴할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타겟 데이티드 펀드를 고를 때 그 타겟 펀드의 이름에 보면은 2040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펀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펀드를 구입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 펀드를 구입하셔야 되는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20년에서 앞으로 20년 이후에 은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펀드를 사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펀드의 이제 작동 원리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2040년에 은퇴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40대 중반이라고 이제 봤을 경우와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막 사회에 초년생으로 입문한 그런 사회 초년생들을 얘기를 하면은 20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은퇴하시려고 하면은 대략 한 시간이 40년 정도 남아 있겠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그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40년 후의 연도인 2060이겠죠. 그래서 2060 타겟 펀드를 골라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돈을 불입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고르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이 골라놓으신 2020 펀드의 그 구성비를 보면은 서로의 그 구성비가 사뭇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 같은 경우, 2060 같은 경우 40년 후에 은퇴할 사람들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한대로 그런 마켓 익스포저를 갖고 많은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이제 목표가 될 테고,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런 뭐 어떤 마켓 크래시가 온다든지 이렇게 뭐 장이 안 좋아지는 시간을 겪더라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런 그 안 좋은 다운턴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2060 펀드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어느 이제 타겟 펀드든지 이 주식과 채권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이. 자,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고르는 이런 펀드에는 주식 쪽의 그 비중이 굉장히 더 많이 치중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비율이 뭐 8대 2라고 하든지, 그래서 주식 쪽이 굉장히 그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20% 혹은 10% 내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비가 맞춰져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들이 2020 펀드를 과거부터 쭉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2020 펀드를 지금 열어서 안에 그 주식과 채권의 구성비를 따져보면은 예를 들면은 채권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 뭐 60%라든지 주식이 한 40% 혹은 뭐 주식이 30%, 채권이 한 70% 정도 된다든지, 이 정도로 이제 구성비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서 은퇴를 바로 앞두신 분들은 최대한대로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이 펀드가 자동으로 비율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떤 펀드를 어떻게 사고 얼마만큼 구성을 해놓고 비율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이런 계좌를 오픈하셨다든지 그 계좌 자체의 밸런스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타겟 데이트 펀드로 시작을 하셔도 좀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이런 그 플랜들을 제공하는 그 플랜 프로바이더 회사들이 이 타겟 펀드를 그 처음 그 디폴트 초기화되어 있는 그 선택지로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만들고 해놓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타겟 데이트 펀드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쓰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고 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권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기존 이제 이런 401k 계좌 잔고가 어느 정도 상당히 모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외에 이 타겟 데이트 펀드는 나이를 가지고 그 은퇴하는 그 시점과 그 계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401k 안에 구성비를 맞추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 나이 하나만의 요소로 전체적인 그 균형을 짜 맞추는데 부적합한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 형태, 투자 자산이 있다라든지, 이제 뭐 펜션이라든지 혹은 은퇴 후에 수입원들로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좌가 좋은 선택이긴 하나 완벽한 그런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르실 수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 외에 또 다른 그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밸런스 펀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 자체가 주는 그 힌트가 있죠. 그래서 밸런스, 뭔가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건데, 이 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4대 6, 뭐 이렇게 40, 60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 밸런스드 펀드에 보면은. 그래서 비율은 이제 각각 다른 비율들이 있죠. 6대 4도 있고 3대 7도 있겠고요. 뭐 2대 8도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비율들을 가진 그 펀드를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밸런스드 펀드라고 하는데, 얘도 작동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내가 골라놓은 펀드가 6대 4 밸런스 펀드다라고 하는 걸 골라놓으시면은, 이 펀드는 주식이 60%, 채권이 40%로 구성이 되어 항상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는 그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비율이 바뀌지 않는 거죠. 비율을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다른 펀드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
인 것처럼 이 펀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비율이 유지가 되고 스탁 그 주식 쪽의 가격이 많이 좋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의 폴션의 일부를 팔고 채권을 더 구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6대4 비율이 최종적으로는 다시 밸런스 균형을 맞추게끔 항상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하는 이제 그런 펀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펀드를 이제 골라 놓으시는 것도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밸런스 펀드 같은 경우 일반적인 이런 밸런스 펀드 같은 경우 1950년대 이후로 매 5년 단위로 그 이 6대4 폴폴리오가 어떻게 그 성적을 냈었는가 그것들을 이제 움직였는가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50년부터 55년 동안의 그 기록을 보는 거고요. 5년 단위니까 그 다음에 이제 51년부터 또 5년을 가는 거예요. 56년. 그래서 그 다음은 52년부터 57년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끊어서 그 각 5년간 어떻게 이 밸런스 6대4 폴폴리오가 움직였는가 이제 그 총 수익률을 봤는데 평균 수익률이 이 5년 단위로 끊었을 경우에 몇 프로쯤 나왔을까요? 10%가 나왔습니다. 10%. 굉장히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또 마찬가지로 5년간 이렇게 끊어서 계산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수익률은 10%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런 손실이 발생한 기간도 없었고요. 자,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1941년에 이런 대공황을 겪을 때 그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그 당시는 이제 손실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해가 1941년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년 단위로, 아까는 5년 단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단위로 끊어서 살펴보면은 더욱 일관된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내가 1927년에 이러한 그 6대4 폴폴리오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27년 이후로 10년간의 그 투자율을 보더라도 대공황을 겪는 그런 투자율을 보더라도 8%의 투자 그 상황을 보실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해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결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더 일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순간순간 때에 따라 이렇게 마켓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S&P 500이라고 하는 그 미국 500대 기업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 지수를 대변하는 그 경제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 이제 과거 20년 동안에 최악의 수익률을 나온 그 퍼센티지가 3%예요, 3%. 근데 이제 이 6대4 폴폴리오 같은 경우 1926년 이후에 20년 동안 그 최악의 수익률을 냈던 것이 4%였고요. 자, 그래서 결코 이제 그 S&P 500 대표하는 그 경제 대표 지수하고도 비교해서도 성능으로 봐서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일괄되고 긍정적인 그 수익을 창출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명한 투자가들은 오히려 기회로 이제 삼고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6대4 이런 폴폴리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손해가 날 수 있는 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마켓 하락하는 게 10년에 한 번씩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런 마켓 하락을 경험을 하더라도 이런 6대4 폴폴리오 같은 경우 대략 한 2년, 3년이면 이제 회복하기 일쑤였다라는 게 과거 이제 히스토리에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뭐 밸런스드 펀드라든지 타겟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장기 투자에 이제 적합한 그런 종목들이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장기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는 많이 있다 알고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으실 수 있겠으나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401k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페이스톱을 받을 때마다 내가 골라놓은 이런 펀드를 구입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01k를 잘 가지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 뭐 20년, 30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꾸준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퇴하실 때 어느 정도 그 자산을 모아서 은퇴를 하세요.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투자가 잘못돼가지고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401k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이 뭐죠? 꾸준히 열심히 오랫동안 저축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 이렇게 페이스톱을 받고 할 때마다 이 일정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적립을 하면서 잔고에 그 투자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기법이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지 몰랐지만은 사용하고 계셨던 기법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투자 기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투자 기법과 비교되는 반대 쪽에 있는 투자 기법이 이제 럼섬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한 번에 큰 돈을 가지고 마켓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많은 주식을 이제 사 놓는 거죠. 그 기법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건데 얘는 그 쉬운 말로 표기를 하면은 달러 카스트 에버리징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뭐 이렇게 말 이름 가지고는 의미가 다가오진 않죠. 자, 얘는 계속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반복해서 그 주식을 매입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월 달에 이제 그 어떠한 그 내가 골라놓은 펀드라든지 주식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30불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은 항상 넣는 금액은 300불인 거죠. 전체 금액은. 근데 300불 가지고 30불짜리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이제 10개밖에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10개를 구입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2월 달에 됐는데 마켓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30불 하던 게 이제 10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불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30개를 살 수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3월 달에 마켓이 다시 좀 더 올라와서 가격이 이제 10불이었던 게 20불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300불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15개를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시는 거가 내가 401k를 가지고 계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시면서 돈을 여기다가 모으시는 거죠. 그 행위가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인데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가장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투자 기법의 기본의 기본이 있죠.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예. 그 방법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 투자 기법인데 투자를 하시는 분의 80%, 90%의 분들이 그거를 정확히 반대로 하세요. 예. 심지어 이제 저희처럼 훈련된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시면은 그나마 언제 사야 되는가,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매번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건데 이 사는 가격이 매번 바뀔 수 있죠.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사는 건데 이유는 이게 장점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마켓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면은 이게 사실은 더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내가 더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사거든요. 근데 이제 401k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자동이체가 되게끔 해놓으면은 마켓이 좋든 나쁘든 그 날짜 그 시간이 돼서 돈을 사야 되는 이 유닛을 사야 되는 시간이면은 그냥 무조건 사요. 그래서 대신에 이 감정을 배제를 하고 무조건 사는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많은 개수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 경우에 많은 개수를 샀기 때문에 나중에 마켓이 반등해서 올라올 때는 그 많이 사놓았던 이 주식들이 혹은 이 펀드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드렸는데 내가 이런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불을 그냥 이렇게 묻어두었을 경우에 혹은 뭐 10만 불을 묻어두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첫 해에 20%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 잔고가 100불이었던 잔고가 이제 80불로 줄어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켓이 회복을 해서 그 다음 해에는 떨어졌던 것만큼 20%만큼 또 올라가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수익률은 첫 해에는 20% 마이너스 났고 그 다음에는 20% 플러스 났으니까 평균 수익률은 0%죠. 그 0%라는 의미는
손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있는 밸런스를 보면은 96불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100불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졌을 경우 이 시점에서도 더 계속적으로 사는 행위를 반복을 하셨다 그러면은 마켓이 반등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더 큰 그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그 금액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가만히 앉아 있는 계좌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이제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다니시던 직장에 401k를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전 직장에 있던 저 401k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전 직장에 있는 계좌는 더 이상 컨트리뷰션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전 직장에서 돈을 버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계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계좌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상황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켓이 떨어지게 되면 회복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끔 돼 있는 거기 그런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솔루션은 제가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투자를 이제 401k를 하시면은 투자가 싫든 좋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느 정도 그 투자의 노출이 자연적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은 또 결코 쉬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다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안목이 없으면은 투자자가 어떤 이런 투자 타이밍을 찾다가 그런 자기 발등을 그런 찍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이 각종 뭐 매체에서 발표하는 그런 경제 지수라든지 어떤 뭐 국제 정세라든지 이러한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기사나 보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수의 그 투자자들께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타이밍 맞추기 참 힘들다라는 그런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맞추기 힘든 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타이밍을 맞춰 보시려고 여러 가지 쓰는 이제 기법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뉴스나 보도 매체들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그런 경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거의 그런 투자 운용 성과에서 미래를 하나의 이렇게 예측해보는 그런 어떤 도표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서 도는 소문이나 그런 풍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인해서 타이밍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이렇게 워낙에 오르락내리락하고 투자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진을 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테고요. 이러한 이제 유별남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도 마켓이 안 좋아서 이제 하락을 그 하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데 이게 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적 요인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우리 보통 그 일반 뭐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보면은 본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그 종목의 평균 투자율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턴이 훨씬 더 성적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 성적 평균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이제 뭐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그런 경제 지수와 그 비교를 해도 훨씬 밑도는 그런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전문 연구 기관 중에 뭐 한인분들은 이름이 친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달바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이제 그 연구 지표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논문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해놓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10년 동안 S&P 500의 그 성장 그 퍼센티지를 보면 이제 7.4%가 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채권의 수익률을 그 보는 그 바클레 애그리게이트 반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채권 쪽의 수익률도 4.6%예요. 과거 10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채권들의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을 봤더니
겨우 2.6%의 평균 성적이 나온 거죠. 경제 지수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이제 투자 수익률이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달바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조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 그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 사서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한 게 그 투자 실패의 요인으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지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투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 투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데, 그 시도를 하는 경우에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두려움에 기반을 한 행동 양식인 거예요. 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가요, 내가 어떤 이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익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어떤 행복함이라든지 이 뭐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뭐 이렇게 돈을 땄을 경우에 내가 느끼는 그런 만족감, 그 만족감보다 돈을 잃었을 때 그 찾아오는 그 고통 있죠. 그 고통이 2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100불을 땄을 때와 100불을 잃었을 때, 그 감정적인 그거를 보면은 100불을 잃었을 때가 100불을 땄을 때보다 고통이 2배가 심하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여기에 기인한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 회피 편향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은 후에야 그제서야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또 빠져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마켓은 어떻게 되죠? 내가 팔고 나오면은 내가 팔았던 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식을 팔고 나오면 더 빨리 이제 회복되기 이제 일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런 투자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시도 자체가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거가 그렇게 또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달바라는 그 기관에서 또 이제 어떤 다른 그 분석을 했는데, 그 행동의 그 투자자들의 행동에 관한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그 마켓 타이밍이 갖는 그 비생산적 시장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는데요. 장기간이나 단기간에 걸쳐서 뮤추얼 펀드를 이제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이제 그 투자자들의 그 행동 결과를 이제 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그 과거 20년의 S&P 500의 성적을 봤더니 한 8% 정도 올라갔던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반 투자자들은 그 동시간대에 여전히 또 그 S&P 500의 그 비율을 했을 때 4.6% 정도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수익률,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감정적 요인에 기인한 그 투자자들의 미숙한 투자 결정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제 이런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401k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이제 뭐 401k라든지 이와 유사한 계좌들이 이제 403b라는 그런 계좌들도 있고요. 또 401k 안에는 얘는 이제 나중에 텍스를 다 그 공제를 지금 받으시면서 나중에 돈을 꺼내서 쓰실 때는, 은퇴 후에 꺼내서 쓰실 때는 다 이제 그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쓰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또 이제 401k를 가지고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보통 401k 플러스에 이제 그 로스 401k라고 하는 것도 고르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로스라고 하는 그런 계좌를 가지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세금 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돈들을 또 마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401k의 약간의 그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내가 매 해마다 50세가 안 되신, 아직 50세 미만이신 분들은 그 자기의 그 401k 계좌에 최대 19,500불까지 1년에 여기다가 그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19,500이라고 하는 돈을 여기 컨트리뷰션을 하셨을 경우에 내 그 전체 그 택서블 인컴이라고 하죠. 소득세가 부과되는 그 부분이 이 컨트리뷰션 하신 금액만큼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당장의 혜택을 보시면서 내가 그 적립한 금액은 내 401k 계좌에 들어가서 투자가 되어서 또 투자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은퇴가 조금 더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저축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추가적으로 6,500불을 더 넣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401k를 가지시고 계실 때는 이 19,500, 6,500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죠? 26,000인가요? 네, 26,000달러까지 1년에 이 401k에다가 맥시멈으로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 해마다 이렇게 그 최대치까지 이 뭐 19,500이라든지 26,000이라든지 그런 최대치까지 저축을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그렇게 20년, 30년 꾸준하게 저축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할 때 상당한 그런 부를 축적을 해서 은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맥시멈으로 펀딩을 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맥시멈 펀딩을 예를 들면 이제 50세 넘으신 분들은 은퇴까지 뭐 15년, 뭐 50세 이제 중반부터라도 이렇게 맥시멈 펀딩 하신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맥시멈 펀딩을 하시는 건데, 26,000불씩 1년에 향후 10년 혹은 뭐 15년, 20년을 저축을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불입한 돈만도 벌써 26만 불이겠죠. 10년 했을 경우에는 20년 하면은 더 52만 불이겠죠. 그렇게 내가 불입한 돈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서 이 돈이 또 자라난다 그러면은 은퇴하는 시점 중에는 반드시 뭐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이상 되는 돈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퇴를 최소 10년 정도 앞두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은 정말 힘드시겠지만은 최대치까지 이렇게 펀딩을 좀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 이유 또한 그 정도 나이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자녀가 이제 있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나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대략 50대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학비가 그다음 그 부모님들의 항상 고민거리시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작지 않은 학비가 될 테고, 요즘 뭐 사립대학 기준으로 7만 불 넘어가고 8만 불에 다 이르는 그런 이제 그 비용이 1년에 소요가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한 명, 두 명 이제 보내려고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의 그 출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학비들을 다 내 돈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미국 그래도 나라에서 준비해 놓은 연방에서 이제 그 스튜던트 에이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비를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튜던트 에이드 펩사라고 하는 그 스튜던트 에이드 프로그램을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말씀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많이 뵀어요. 그 소득이 일정 뭐 몇만 불 이상 버는 소득이기 때문에 어차피 펩사를 신청을 하더라도 원조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셔서 아예 신청조차도 하지 않으셔서 아무런 신청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무 원조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반드시 이제 소득이 얼마이냐는 거는 이제 학자금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학자금에서 영향을 주는 그 소득을 최대한대로 낮출 필요가 있는 건데, 일반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을 낮추는 그 요령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쓰셔야 되는 방법이 말씀드린 이런 401k에다가 있으면은 401k 계좌가 제공이 되면은 최대치까지 맥시멈 펀딩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 버는 사람인데 2만 불을 401k에다가 적립을 했다 그러면은 나의 택서블 그 인컴은 8만 불이죠. 더 이상 10만 불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8만 불이 소득인 사람이 펩사를 신청하는 것과 10만 불이 소득인 사람이 펩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제 당연히 나중에 받게 되는 혜택에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차피 은퇴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맥시멈 펀딩을 하셔서 은퇴 후 수입원으로 하나의 기대 언덕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가 당연한 그 환경이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더불어 플러스 기회인 것이 여기에 맥시멈 펀딩을 하시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학교 다니는 그런 자녀가 있으실 경우에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401k는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도 이렇게 있을 뿐더러 또 회사가 나에게 베네핏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인플로어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매치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돈을 뭐 월급의 뭐 3%다 4%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쉬운 말로 공짜 돈을 더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돈들도 다 이 401k에 적립이 되니까 나만 저축을 해서 내 계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용주도 나의 은퇴를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인 거고요. 또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 내가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회사 401k를 셋업을 내가 오픈을 해서 내가 돈을 넣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그런 주인 입장에서 최대 이렇게 더 많은 돈까지도 넣으셔서 세금 공제를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치로 이제 뭐 1년에 401k만 적당히 활용을 하셔도 뭐 5만 불 넘는 이런 돈들을 텍스 공제를 다 받아서 그 소득세를 낮추실 수가 있고, 이외에도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401k에다가 더 그 플랜을 더 그 접목을 시켜서 더욱더 그 공격적으로 많은 금액을 이제 공제시켜서 세금을 최대한대로 줄이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401k의 이제 작동 원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페이롤에서 자동적으로 디덕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모으시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디서플린한 그 저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가 이렇게 매치업을 제공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401k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매 해마다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예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으로 나갔을 법한 돈도 나가지 않고 내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텍스가 유예가 되면서 이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돈을 꺼내 쓰실 때 이거를 이제 뭐 401k에서 꺼내 쓰시면은 세금을 그 인컴 텍스를 내면서 쓰시는 거고, 로스 401k 쓰시면은 이제 텍스 프리로 쓰시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401k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도 뭐 아이라라든지 뭐 이렇게 심플 아이라라든지 세프 아이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401k가 이제 조금 더 컨트리뷰션 금액을 이제 높게 넣으실 수 있는 그런 디덕션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직장을 혹시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은 다른 어카운트로 이제 트랜스퍼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전 직장에 가지고 있는 401k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대로 그냥 그 계좌에 예전 직장에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은 그 계좌를 현재 다니고 있는 401k 계좌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합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IRA 계좌를 오픈을 하셔서 따로 관리를 하시든지, 마지막 방법은 별로 레커멘드는 안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거기 있는 돈을 그냥 꺼내서 쓰셔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세금도 내셔야 되고 나이를 너무 일찍 꺼내 쓰셨으면 이제 페널티도 이제 부과된다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퇴 후에 소득원이 예전에는 펜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평생 보장되는 그런 수입이 있었는데 요즘엔 펜션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수입원이 이제 연방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 시큐리티 외에는 그닥 그렇게 수입원이 많지 않다라는 이제 경우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401k 계좌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그 최대한대로 모으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모은 돈들을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런 계좌들로 적당하게 잘 옮겨 놓으시는데, 옮겨 놓으실 때 옮기실 수 있는 그 장소 중에 이런 IRA로 옮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인덱스드 어뉴이티라고 하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시는 그 예를 아이디어를 좀 드려볼게요. 이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는 이 평생 수입원을 보장을 해주는 금융 계좌를 보고 이제 어뉴이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수입이라 하면은 뭐 걱정 없이 마치 펜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돈 들어오는 그 날짜에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언제까지 돈이 들어오나요? 죽을 때까지 평생 들어오는 그 수입원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 20만 불을 은퇴 계좌에 모아놨던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매 해마다 내가 10,000불씩 꺼내서 쓰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20만 불을 이제 이자가 거의 없는 곳에다가 은행에 그냥 예치해 놓고 꺼내 쓰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20만 불을 10,000불씩 1년에 꺼내 쓰면은 20년 꺼내 쓰고 나면은 이제 잔고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21년째는 10,000불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잔고가 다 바닥났으니까. 자, 근데 같은 원리인데 20만 불이라고 하는 같은 돈이 그냥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어뉴이티라고 하는 그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똑같이 내가 10,000불씩 꺼내 쓰는 경우에 20년을 꺼내 써서 이 어뉴이티 계좌의 잔고가 0이 될지언정 21년째에도 살아 계시면은 10,000불 개런티 약속해줬던 그 약속대로 10,000불을 또 주는 거죠. 21년째에도 내 잔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22년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으면은 또 10,000불을 그대로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의 형태로 평생 그 수입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장치, 금융 계좌를 보고 이제 어뉴이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덱스드 어뉴이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덱스드란 말은 경제 지수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계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까 마켓 타이밍 얘기했는데, 마켓 타임 잡으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 고민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계좌를 통해서 평생 라이프타임 인컴을 받으시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남편 와이프가 있을 경우에 한 명의 이런 계좌였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그 스파우스가 계시더라도 그 스파우스도 연계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치가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원이 끊기지 않게끔 두 부부가 모두 이제 그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수입이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이제 얘를 여기서 이제 그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60대 중반에 2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그때까지 잘 모으셨던 거를 이러한 어뉴이티, 인덱스 어뉴이티 계좌에 예치를 하시고 10년을 기다리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계좌는 이 그 컨트랙 상으로 계약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보장을 하는 건데 20만 불 예치한 금액에 무조건 2배가 되어 있는 거를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대신에 이제 2배니까 20만 불, 2배니까 40만 불인데, 그 40만 불을 꺼내서 쓰실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은 이 40만 불이 내 계좌에 있는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40만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6%까지 최대치로 꺼낼 수 있다고 하면은 1년에 2만 4천 불을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해마다 2만 4천 불씩 여기 40만 불이 다 바닥이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2만 4천 불씩 꺼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계좌들을 은퇴 계좌로 이제 하나 또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이디어일 테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데 수입이 늘어나다 보면은 지출이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좀 이게 그 저축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문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면에 이제 조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이 늘어나면은 은퇴 자금도 같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그 자산을 항상 그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서 이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은퇴 지금 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다들 조사가 되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401k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이제 매치업이라고 하는 공짜 돈까지 주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자산을 좀 모으시려고 하는 경우, 그게 뭐 401k를 활용을 하든지 뭐 은행을 활용을 하든지 IRA를 활용하든지 어떤 계좌를 활용하시든지 간에 자산을 모으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행동만 반복을 하시고 그거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반강제적인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적인 저축입니다. 그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